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의 김붕현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외래 또는 병실에 오셔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소년기 아이들의 게임 중독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게임 중독을 넘어서서 SNS 중독, 관계 중독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주로 게임 중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온라인 세상이라는 게 우리 청소년한테 어떤 의미구나 하는 걸 또 아시게 되고 SNS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떻게 도우면 좋겠구나 하는 것까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인터넷 게임 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식 진단으로 채택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진단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게임에 대한 과다한 몰두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결함이 생기고 그 기능적인 결함에는 학업에 대한 기회를 잃는다든지 대인관계가 급속히 줄어든다든지 또 가족들에게 자기 게임 시간에 대해서 계속 속이고 숨기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게임에 대한 과몰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인터넷 게임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를 좀 우리가 함께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청소년기 때 특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가? 성인기에 비해서 더 많고 아동기 때에 비해서 더 많은가? 그걸 보면 이 청소년기 때 게임과 연관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온라인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이 세계, 2010년 이후에 생긴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적응 과정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세상만이 아니죠. SNS 등등을 통해서 인터넷 세상에서 경험하는 온라인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정리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온라인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나 어른이 갖고 있는 내적인 판타지 또 숨겨놓은 욕망이 투사가 되기 쉬운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판타지가 투사가 되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게 투사돼서 현실적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온라인 투사 현상들이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속에서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니비션 로스 현상이란 말을 써요. 억제 상실 효과. 즉 인터넷 세상은 어떻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공개하지 않으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날 보지 못해요. 비가시성.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유아 독전적인 자기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익명성과 비가시성의 뒤에 숨어서 자기의 욕구, 욕망을 마음껏 그냥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우리 청소년처럼 눌려있는 욕망은 큰데 그걸 누르고 살아야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세상은 엄청난 기회다. 자기의 그런 마음껏 충동과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게 게임 현실을 통해서 캐릭터로 현실화되어 있고요. 너무너무 재밌겠죠. 또 이 온라인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리 법칙을 다 초월해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심지어 자기의 정체성도 초월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인격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건맨이 될 수도 있고요. 사냥꾼이 될 수도 있고요. 농장 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카사노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런 세상이 주어진 겁니다. 현실 감각이 약간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 MMORPG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 게임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회적 지지를 받아요. 되게 게임에 쉽게 빠지고 중독에까지 이르는 친구들은 실제 세상에서는 사실 친구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좀 고립적이고 외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 환호, 지지, 격려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에요. 그거에 중독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게임 자체보다는. 또 최근에 많은 이제 게임들 중에는 레벨업과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참 문제인데요. 이 청소년들이 여기 노출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결제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아이템 구입에 쓰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중독적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더 높은 레벨, 더 강한 아이템,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가 생기면서 더 게임 중독에 쉽게 빠져드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청소년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취약성이 결합되면 더 문제가 된다. 그 취약성은 어떤 게 있는가? 청소년기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정체성의 실험을 하는 것 자체도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뇌 발달의 특성상 탑다운 컨트롤 시스템이 취약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의 과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걸 놓치고 부모를 속이면서까지 여기에 몰입하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조금 더 성장적으로 거치면서 이런 컨트롤 시스템이 회복되면 충분히 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중독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통제를 배우고 또 부모의 적절한 조절과 양육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여러 가지 통제 시스템이 잘 결합되면은 또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면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각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스스로의 자각을 방해하는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 결합되면 스스로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첫 번째가 관계에 있어서의 위험 요인이고 두 번째가 정신병리와 관련된 위험 요인입니다. 먼저 관계에 있어서의 위험 요인을 보면 또래 관계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은 게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게임 이외에는 다른 재미있는 게 없는 아이들이에요. 게임만이 나의 유일한 재미. 친구랑 함께 어울려서 재미있는 놀이나 운동,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불행히도 별로 없는 아이들은 게임밖에는 자기한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계속 몰입된 상태가 됩니다. 정말 슬픈 제가 봤던 아이는 게임이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도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것밖엔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꼭 정말 즐거움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구나.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그 아이와의 치료를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이 정신병리적 위험 요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ADHD라는 충동 조절 장애예요. 이 주의력과 충동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가 게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기 통제력을 배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HD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게임 중독이 더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ADHD라는 문제를 게임 중독하고 연관해서 봤을 땐 ADHD는 게임 중독을 유발하는 유발병이기도 하고 동시에 게임 중독을 지속하게 만드는 지속병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게임 중독을 다른 충동 조절 장애하고 연결시켜주는 악화병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꼭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놓치게 되면 게임 중독 문제 점점 더 심해지고 악화되고 충동 조절 장애로 연결돼서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의 카드를 가지고 몇백만 원씩 긁거나 친구를 속여서 아이디를 뺏어서 마음껏 하다가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HD라는 병을 우리가 게임 중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환경적인 위험 요인이죠.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권의 나라들이 게임 중독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 데이터를 보면요.
유럽 쪽의 아이들이나 같은 연령대, 미국 쪽의 아이들보다 홍콩, 대만, 한국 이런 쪽의 친구들이 조금 더 위험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병률도 높고요. 기본적으로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 입학률만 보면 알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 대학 입학률이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대학을 가요. 우리나라 어떻죠?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80% 이상이고요, 일단.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야 되는 분위기이고 다 거기서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여가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예술, 다른 취미들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게임 중독의 온상은 뭐다? 다른 활동들을 할 게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게임에만 몰입한다. 이런 특성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쉽지 않지만 가족끼리라도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요. 대안활동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게임 중독 치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게임 이외에 즐겁고 재밌는 활동들이 많다는 걸 아이랑 함께 경험해 보세요라고 하는 대안활동이거든요. 그 대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려가는 게 사실은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거기에 과몰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가족 기능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잘 어우러졌을 때 게임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게임 중독의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새로운 대안적 활동들을 제안하고 적절한 자기 통제를 가르치고 시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면 대부분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아이가 ADHD 같은 정신병리를 갖고 있지만 않다면, 그걸 제대로 치료만 해준다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취약성이 있는 아이들, 특히 ADHD 또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우울증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게임에 집착을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약물 치료를 포함한 심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정리 말씀드릴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게임은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게임을 통한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넓힐 수도 있고요. 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인지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게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온라인 문화에서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근데 그거에 중독이 돼서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